한 주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까지 미리 조망해 보겠습니다. 긴급 진단 시간 오늘은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4,220선 돌파하면서 너무 환호하면서 출발했던 한 주였는데 결국 마무리는 4,0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한 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거래일 내내 팔았고 환율도 너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가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 AI 버블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외국인 매도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수세 유입으로 커버가 되고 있는데 불안하긴 하죠. 외국인 매도를 개인 자금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인 자금의 성격이 예탁금 급증에 따른 국내 어떤 시중 유동성의 주식시장 유입이라는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탁금은 9월 달에 10조 원, 한 달 만에 10조 원이 늘었었고요. 그 10월 달에도 9조 원이 늘었고 11월에 들어서도 5일 기준 2.8조 원 정도, 2조 8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석 달간, 석 달이 안 되죠.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1조 원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B2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도 같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 신용융자 잔고 증가한 부분이 25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후유증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는 시가총액 상승하고 거의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신용이 60% 늘었는데 주가가 70% 오르는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탁금도 같은 기간에 한 60% 늘면서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은 30% 이하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한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 모두 한 3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늘어나는 속도가 주식시장의 어떤 부담 요인,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일단 그 국내 대기자금 수요로 흡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속이 된다면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진정될 필요성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되려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8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환율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의아하죠. 네.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좋은데 원달러 환율은 왜 내려오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국내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 국내 요인 말고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 그러니까 글로벌 요인이 있는데 국내 요인보다는 이 글로벌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글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게 바로 미국 달러 지수 움직임, 그리고 주변국, 그러니까 일본 엔화와 같은 주변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서 미국 달러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하락,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지난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신중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화 지수가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되면서 분명히 한 점이 아베노믹스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베노믹스는 통화 완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를 암묵적으로 좀 이끄는 이쪽의 어떤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본 총리가 이런 정책을 계승하게 된다면 엔화 약세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엔화 강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잠재적인 어떤 위험을 안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화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 돈이
미국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부분, 직접 투자든 포트폴리오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화의 방향성,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쪽, 원달러 환율의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 측면에서의 어떤 포인트는 이게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큰지 안 큰지, 안정적인 움직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화 환율의 어떤 약세 흐름이 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이제 커져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은 정책 당국이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수출 데이터도 공개가 됐잖아요. 예, 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우리도 좀 다음 달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수출은 전체 수출이 우리나라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측면이 있고 미국과의 관세 이 문제 때문에 대미 수출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지금 핵심 부분은 반도체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은 월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계속 30%, 40%씩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가격 강세가 오히려 더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계절적으로 11월 달,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인데 9월, 10월, 11월 이어가면서 반도체 시장의 어떤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경기가 빠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일정이 많은데 옵션 만기일이 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부장님은 어떤 포인트에 좀 중심을 두고 일정 지켜보고 계시나요? 옵션 만기일도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 흐름이 투자 심리랑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어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는 이 심리랑 수급이랑 관련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만기를 지나서 투자 심리 측면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진다면 상대적으로는 만기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셧다운 때문에 거의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도 발표가 안 되겠죠.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물가 추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원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미국의 이제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3.0에서 3.1% 수준 정도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물론 뭐 절대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 예상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큰 부담 요인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물가 흐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지면서 12월 이후 내년 가서는 이게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월 달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 재확산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러한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AI 거품론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뭘 봐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의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되는 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플랫폼스 주가 흐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팔란트 테크놀로지도 상당 부분 AI 버블론에 대한 어떤 좀 논란을 야기시킨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버블 논란의 핵심은 지난주에 기업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스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그날 이후로 7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는 17% 이상 급락을 하면서 6개월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안정이 될 수 있을지가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진정시키는 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자, 당분간 다음 주도 기술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락 될지 조정이
일단 코스피는 6주 만에 하락 전환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겠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3,8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3,900포인트 사이 여기서 지지선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버블론을 촉발시켰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추가적인 조정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코스피도 1차 지지선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지수 때보다는 좀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은 한 3,5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